이번 시간은 일제 식민지배와 민족운동의 전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수립과 활동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은 좀 작아요. 교과서 양은 좀 적은데 모르겠어요. 선생님 성격상 또 빨리 끝난다고 보장하기는 어려워요. 자, 일단 연통제라는 거 한번 봤고요. 동영상 나중에 한번 볼 수 있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다만 이게 용어가 우리 이제 갑오개혁 때 사라졌던 연자제하고 연통제는 용어가 좀 다르죠. 그런데 쌤이 혹시나 연통제를 내면 연자조회라고 쓰는 친구도 있을 것 같아서 미리 한번 말씀드립니다. 학습 목표, 임시정부가 하나로 통합되는 과정을 설명할 수 있다. 그 다음에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전개한 활동 내용을 열거할 수 있다. 이 두 학습 목표가 두 가지인데 이 가운데서 이제 보다 이제 시험 문제 많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선생님은 아래 걸 선택할 것 같아요.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전개한 활동 내용을 열거할 수 있다. 자,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활동 내용. 여러분들 이번 시간에 학습하면서 좀 이제 자세히 살펴볼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다음에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수립, 임시정부의 수립과 통합. 자, 맨 처음에는 3.1운동 이후에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만들어졌죠. 3.1운동 이후에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만들어졌는데 처음에는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몇 개가 있었냐면 3개가 있었어요. 가장 먼저 국내에 만들어졌던 정부, 한성정부입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한성정부는 서울을 이야기하죠. 그래서 국내에서 국내 대회를 준비하던 이규갑, 홍진 등이 한성정부를 수립했고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성은 요 한성정부를 계승합니다. 왜 그러냐면 서울에서 임시정부를 만들 때 이때는 시도가 13개 도라고 그랬죠. 13도 대표들이 서울에 모여요. 서울에서 모여서 이제 만든 정부고요. 이때는 대통령을 뭐라고 불렀냐면 한성정부에서는 집정관이라고 불렀어요. 이 집정관으로 당선된 사람이 누구냐면 당선이라기보다는 선출이겠죠. 이승만입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상당히 인기가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13개도 대표들이 모여서 이승만을 집정관으로 선출했다. 한성정부. 그런데 일단 한성정부는 서울에서 만들어졌다는 상징성을 제외하고는 서울에서 정부 활동을 하기가 어렵겠죠. 아무래도 일본 제국주의자들이 우리 국권을 침탈한 가운데서 서울 한가운데서 정부 활동을 할 수 있다. 그거 자체는 모순이잖아요. 그래서 한성정부는 법통성을 가졌다는 것을 제외하고는 특별한 의미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만든 게 상하이에 만든 대한민국 임시정부죠. 4월 11일입니다. 여기서 이제 4월 11일 날 앞에는 1919년이 빠졌겠죠. 무조건 3.1 운동 이후가 되겠죠. 상하이에서 임시의정원을 구성했고요. 나라 이름을 뭐라 불렀냐면 잘못 내네요. 나라 이름을 뭐라 불러요? 대한민국 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는 국호 대한민국은 1919년 4월 11일 날 상하이에 만들어졌던 대한민국으로부터 시작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 지금 현재 한반도 남쪽 정부를 대한민국이라고 부르니까요. 대한민국 정부는 상하이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성, 정통성을 계승하고 있다라는 건 나라 이름에서부터도 우리가 어느 정도는 그 내용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만들어진 게 뭐냐면 블라디보스토크, 연해주죠. 연해주에 있었던 전노 한족회 중앙총회가 대한국민의회로 이름을 바꾸고 임시정부를 수립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3.1운동 이후에 임시정부가 몇 개가 만들어져요? 3개가 만들어진 거죠. 3개가 만들어집니다. 한성정부 하나, 그 다음에 상하이 대한민국 임시정부,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대한국민의회. 요 3개예요. 요 3개는 우리 그리스 신화에 나와 있는 메두사라는 괴물 아시죠? 몸은 하나인데 머리는 여러 개예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 대한민국 임시정부도 임시정부도 몸은 하나인데 머리는 여러 개일 수가 없잖아요. 당연히 이들을 어때요? 하나로 합쳐야만 하겠죠. 그래서 1919년 9월 17일 날 요 3개의 정부가 하나로 합쳐집니다. 그러니까 한성정부의 법통성을 계승해서 임시정부를 만들기는 어디에 만드냐면 상하이에도 만들죠. 근데 이때 이제 요 상하이에 임시정부를 만들면서 어디에다 임시정부를 만드느냐를 놓고 아주 치열한 갈등이 전개가 되죠. 상하이에다 임시정부를 만들자라고 하는 사람들은 외교 독립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에 비해서 연해주에다 임시정부를 만들자. 그죠? 연해주에다 임시정부를 만들자. 이 사람들은 무장투쟁론에 조금은 무게가 실린 사람들이었어요. 이 당시 연해주 이 블라디보스토크에 있는 대한국민의회에는 휘하 의병이죠. 의병이 한
2만 명, 뭐 그 정도 될 정도로 뭐 군사력의 규모가 어마어마했고요. 그 다음에 또 간도라든가 연해주 쪽에 이미 거주하고 있는 동포들이 약 한 100만여 명. 근데 상하이에는 기껏이야 프랑스 조계에 있는 사람들 뭐 기껏이야 몇백 명 정도였으니까요. 몇백 명 정도였으니까 어떻게 보면 상징성 뭐 이런 측면으로 봤을 때는 연해주에다가 수도를 둬야만 했겠죠. 근데 이제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 해서 이제 어때요? 상하이에다가 임시정부를 구성하게 됐고요. 그러면서 임시정부의 활동은 상당 부분은 외교 독립론에 치우치게 되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 상하이에 위치해 있고요. 그 다음에 대한민국 임시헌법을 공포합니다. 자, 대한민국은 대한인민으로 조직한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대한인민 전체에 있다. 이쯤 되면 이제 어때요? 주권 재민이고 공화주의가 되겠죠. 공화주의입니다. 대한민국의 인민은 일체 평등하다. 대한민국의 입법권은 의정원이, 그 다음에 행정권은 국무원이, 사법권은 법원이 행사한다. 제5조 때문에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우리나라 최초에 뭐가 이루어졌다? 3권 분립입니다. 의정원이 입법, 그 다음에 국무원이 행정, 그 다음에 법원이 사법권을 받는다. 3권 분립입니다. 그 다음에 대한민국 인은 법률 내에서 신앙의 자유, 그 다음에 재산의 자유, 그 다음에 언론, 저작,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를 갖는다라고 써있죠. 이게 이렇게 돼 있으면 대한민국 임시헌법이고 아까 이야기한 대로 9월 17일입니다. 여러 가지 측면에서 주권재민과 그 다음에 상권 분립 이런 것들을 이제 어때요? 처음으로 담은 그런 헌법이 되겠죠. 아까 이야기한 대로 민주공화정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임시 대통령 아까 이제 상권 분립 이야기했고요. 이런 헌법을 바탕으로 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이제 초대 대통령으로 된 사람이 이승만인데 아까 이야기한 대로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상하이에 위치하면서부터 외교 독립론에 좀 치우칠 수밖에 없었다라고 이야기했고요. 이에 비해서 이제 무장 독립론 연해주에다가 임시정부를 만들 걸 주장했던 사람 대표적인 사람 이동휘가 되겠죠. 그래서 대통령은 이승만, 국무총리는 이제 어때요? 이동휘로 약간은 절충을 하긴 합니다. 상하이에 대해서 조금 설명한다라고 한다면 이 당시의 상하이는 동양 최대의 국제 도시였고요. 여기에는 조계지라는 게 있습니다. 조계지는 뭐냐면은 땅은 중국 땅이지만 치안과 행정은 외국인들이 담당하는 지역이에요. 그래서 이곳 조계지 가운데 보면 공동 조계지가 있고요. 그 다음에 프랑스 조계지가 있고요. 일본 조계지가 있었어요. 아마 일본 조계지에다가 뭐 임시정부를 만들었다 그러면 그건 불가능한 이야기겠고요. 그 다음에 영국 조계지도 있는데 이때까지만 해도 영국은 어느 나라하고 친해요? 일본하고 친하죠. 우리 이제 로일 전쟁을 전후로 한 시기에 1902년에 1차 영일동맹, 1905년 8월에 2차 영일동맹. 그러다 보니 우리 주권을 일본에게 넘기는데 영국이라는 나라가 상당히 지대한 공헌을 한 것 또한 사실이죠. 그래서 영국 조계지 믿을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이제 프랑스입니다. 프랑스는 아무래도 이제 조금 어때요? 영국하고 라이벌 관계였죠. 그리고 프랑스는 상당히 이제 어때요? 우리나라 그 민족운동에 상당히 이제 관용적인, 꼴레랑스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관용적인 입장을 취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때 이제 프랑스 조계지에 임시정부를 수립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때 이제 프랑스 경찰 같은 경우에는 일본 경찰이 프랑스 조계지에 들어오는 걸 일단 첫 번째 허용하지 않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일본 아이들이 프랑스 조계지로 넘어온다 그러면 사전에 정보를 알려주기도 했죠. 사전에 정보를 알려주기도 하는 등 프랑스는 우리나라 민족운동에 굉장히 어때요? 협조적이었기 때문에 대한민국 임시정부 1932년까지 프랑스 조계지에 이제 어때요? 임시정부를 유지하게 됩니다. 자, 한성정부, 그 다음에 대한민국민의 요거, 대한민국 임시정부까지 우리가 한번 봤고요. 상하이까지. 자, 그 다음에 아까 봤던 내용이고요. 자, 뭐예요? 공화주의, 그 다음에 상권 분립, 그 다음에 어때요? 인간의 기본권을 보장했던 정부였죠. 기본권을 보장합니다. 자, 아까 이야기한 대로 뭐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의 이름 자체도 어디에서 왔고요?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 왔고요. 그 다음에 헌법에는 대한민국 임시정부와 3.1운동을 우리 대한민국의 법통성을 우리 저번 시간에도 이제 3.1운동 시험 문제 꼭 나온다라고 말씀드렸던 이유 가운데 하나가 우리가 지금 있는 대한민국 정부의 어때요? 법통성을 3.1운동과 대한민국 임시정부에 두고 있었죠. 이제 그 내용과 관련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임시정부의 활동 보도록 합시다. 먼저 이제 아까 상하이에다가 정부는 있었고요. 그래서 국내와 연결된 비밀 행정조직 연통제라는 게 있었어요. 아까 제가 동영상 이야기하면서 말씀드렸죠. 연좌제는 제가 지은 죄가 우리 친인척들에게 영향을 주는 거 연좌제고요. 연통제는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비밀 행정조직입니다. 그래서 독립운동 자금과 그 다음에 국내 정부를 수립했고요. 그 다음에 도에는 도판, 요즘으로 따지면 도지사겠네요. 그 다음에 군에는 군감, 그 다음에 면에는 면감을 임명하면서 주요 정보를 수집하는 활동을 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초기에는 머리, 즉 몸통 정부는 상하이에 있었지만 한반도에 있던 그런 몸통하고 아주 긴밀한 연관 관계를 가지고는 있었어요. 다만 이러한 연통제는 대개 일제의 이제 어때요? 수사망에 의해서 1922년, 23년쯤 되면 연통제는 거의 대부분 조직이 노출이 됩니다. 조직이 노출이 됐고요. 그 다음에 연통제는 행정구역이라고 보면 되겠고요. 여기에 흐르는 핏줄 같은 조직이 바로 뭐냐면 교통국입니다. 이제 여기 있는 뭐 도판, 군감, 명감과 상하이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연결하는 연결책들이 있어야 되겠죠. 이제 연결책으로 활동했던 사람들이 소속된 기관, 교통국입니다. 자, 국내 연락과 이동, 그 다음에 독립운동 자금 모집을 맡았고, 그 다음에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도왔던 대표적인 이제 어때요? 교통국, 이제 요즘으로 따지면 거점 포스트죠. 두 군데가 있었어요. 하나는 백산상해와 이륙양행인데 이륙양행부터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륙양행. 요 이륙양행은 1919년 아일랜드계 영국인 조지 루이스 쇼루가 단둥에 만든 무역회사예요. 그러니까 이제 요 조지 루이스 쇼 이 사람은 뭐 껍질로 볼 때는 어느 나라 사람이지만 영국 사람이지만 이 사람은 아일랜드 사람인데요. 아일랜드는 이 당시에 영국의 식민지였어요. 우리 이제 영국 지도 보면 영국 지도가 있고 요 앞에 있는 섬 나라 아일랜드잖아요. 아일랜드인데 수도는 더블린이고요. 얘들은 이게 1640년경 영국의 공화주의 독재자 크로멜이 아일랜드를 정복을 하죠. 아일랜드를 정복을 했고 이때부터 아일랜드는 1933년까지 영국의 식민지였어요. 따라서 아일랜드 사람들은 영국인이었지만 영국으로부터 독립을 바란다는 측면에서 우리 조선인들을 봤을 때는 동병상련의 감정을 가지고 있었겠죠. 그래서 영국인 아일랜드 쇼 우리나라 독립운동을 많이 지원합니다. 근데 일본 아이들이 이 사람을 마음대로 단속하지 못했죠. 아일랜드인이지만 국적은 어느 나라 사람이에요? 영국인이죠. 영국인은 마치 옛날 베다라고 비슷하죠. 그래서 함부로 수사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 점을 이용해서 조지 루이스 쇼는 우리나라의 독립운동을 지원해줬다. 이륙양행입니다. 이륙양행은 독립운동가의 해외 망명과 독립운동 자금을 모아주는 역할을 했다. 김구슬의 이제 어때요? 백범 일지에도 요 이륙양행 이름이 나옵니다. 이륙양행 이름이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얘는 만주에 있었고요. 또 하나는 이제 국내에 있었던 거점 포스트. 1914년 독립운동가 안희재가 부산에 설립한 회사입니다. 곁으로는 곡물과 해산물을 파는 회사였지만 실제로는 독립운동 자금을 지원하는 회사였다. 그래서 백산상해는 대한민국 임시정부 연통제 조직과 연락을 주고받는 교통국 역할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안희재는 조선 국권회복단 이건 이제 대한광복회입니다. 대한광복회 1915년에 만들어졌었던 대한광복회하고 같은 단체인데요. 조직이 이제 어때요? 노출되자 안희재는 사업가인데요. 이 사람은 만주로 이동을 합니다. 이회영 선생님처럼 자기 재산을 가지고 만주 쪽에 가서도 이제 어때요? 사업을 하면서 독립운동을 지원했던 대표적인 민족자본가입니다. 민족자본가인데 문제는 안희재 선생같이 뛰어났던 민족자본가들은 일제의 간혹한 감시와 탄압에 의해서 몰락을 하죠. 그죠? 그런데 안희재와 비슷한 사업가였지만 국내에 남아서 활동했던 김땡땡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제 오늘날 고려대라든가 아니면 이제 동아일보와 밀접한 관련성을 가지고 있는 우리 전라북도 사람인데요. 김땡땡 같은 사람은 국내에서 사업 활동을 했고 결국은 그 사람은 이제 어때요? 친일 활동을 할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상황에 빠지게 되죠. 아무튼 안희재와 같이 아주 훌륭했던 민족 사업가가 있었다라는 거, 사업가가 있었다라는 것 또한 우리가 알고 있어야겠죠. 자, 아무튼 백산상해와 이륙양행. 요건 이제 과거 영화 암살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무장투쟁, 독립투쟁과 관련된 영화들을 보면 많이 나와요. 백산성야와 이룬양의 영화. 한번 여러분들이 유심 있게 한번 봐주시기 부탁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문화활동. 독립신문을 발간했다. 물론 여기서 이야기하는 독립신문은 독립협회의 독립신문하고는 이름은 같지만 서로 다른 회사입니다. 이름은 같지만 서로 달라요. 그래서 1919년 8월 21일 창간되어서 일주일에 2, 3회 정도 출간되었고 사면이고요. 국함은 혼용체랍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독립협회의 신문은 순한글이었잖아요. 순한글이었으니까 그거하고 좀 구분하실 줄 아셔야 되겠고요. 그래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활동 그런데 독립신문 이거 독립협회 건데 X 이러면 안 돼요. 이러면 안 돼요. 그래서 국내 소식과 독립투쟁 상황을 알렸으나 재정난으로 1925년에 안타깝게 폐간되었다. 그 다음에 임시사료편찬소, 한일관계 사료집과 외교 선전물을 간행했다. 코리아 리뷰, 여기 보니까 구주의 우리 뭐라고 써있는 거 잘 모르겠네요. 자, 아무튼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만들었던 얘는 프랑스어로 만들었네요. 얘는 이제 한글로 만들었고요. 그래서 이제 독립운동과 관련됐던 각종 자료집을 발간했다. 이제 여기서 일했던 대표적인 분이 누구시냐면 박은식 선생이죠. 박은식 선생. 우리 저번에 그 유교로 봤을 때는 유교 구신론 주장했던 유교 구신론, 말로만 하는 형식상의 유교가 아니라 뭐예요? 실천하는 유교. 그죠? 유교 구신론을 주장했던 박은식 선생님이 여기서 한국 독립운동 지혈사라는 걸 편찬을 합니다. 한번 써놔보세요. 한국 독립운동 지혈사. 피의 역사라는 이야기죠. 한국 독립운동 지혈사. 그 다음에 일제침략의 부당성을 알렸다. 외교활동, 파리 강화회의에 파견된 김규식을 전권대사로 임명하여 독립성원서를 제출했다. 이제 김규식은 상하이에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전신으로 있었던 게 뭐였냐면 신한청년단이 있었죠. 신한청년단에서 어때요? 파리 강화회의에 파견했던 사람인데 이분을 전권대사로 임명해서 독립성원서를 이제 어때요? 파리 강화회의에 제출했다. 그 다음에 이승만은 구미위원회를 설치해서 미국에서 이제 어때요? 외교 독립론을 전개했는데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미국에서 외교 독립론을 주장하면서 뭘 주장해요? 미국의 위임 통치를 주장을 하죠. 요게 나중에 문제가 돼요. 그 다음에 외교 활동도 있지만 군사 조직도 있었어요. 그래서 군무부 직할의 대한민국 육군 참의부. 이 참의부는 뒤에 가서 저희가 정의부, 신민부 보면서 그때 같이 볼 거예요. 일단 여러분들 이름만 알아두세요. 압록강 유역에 참의부가 편성되어 있었다. 그 다음에 뭐니 해도 이러한 활동을 하려면 뭐니 해도 뭐가 있어야 되겠어요? 돈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맨 처음에는 연통제라든가 아니면 교통국을 통해서 국내에서 많은 독립운동 자금이 조달되긴 합니다만 아까 이야기한 대로 22년 이후에는 이게 거의 끊겨요. 그래서 이제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독립공채를 발행합니다. 그래서 약 25만 달러를 모금했다고 하고요. 5% 복리 이자를 지급할 것을 약속을 합니다. 이걸 사면 우리가 광복한 이후에 독립 후 5년 부터 30년 이내 동안 30년 이내 우리가 이제 이 독립공채에 대해서 예를 들면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이제 1920년부터 발행했다. 그러면 45년, 25년, 30년, 1950년부터 복리이자 5%로 해서 뭐예요? 공채를 갚겠다라고 약속을 하고 발행을 해요. 이런 식으로 공짜로 돈을 가져간 건 아니었다라는 이야기죠. 이제 요를 이제 공채를 발행한 나라들이 많더라고요. 상당히 많은데, 미국도 옛날에 발행을 했었고요. 베트남도 이런 이제 독립공채를 발행했던 걸로 돼 있는데, 베트남은 독립공채를 이때 많이 구입하신 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분들이 사망했을 때는, 이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있었다. 그래서 국장까지 지냈다고 합니다. 국장까지 지내주었다고 하는데, 우리나라는 이런 용식으로 공채를 발행을 해서 25만 달러를 모금했는데, 선생님이 좀 이제 죄송스러운 이야기를 하면, 요 공채 모금액을 가지고 서로 싸웁니다. 서로 싸워요. 이 돈 서로 가져가겠다고. 그것까지는 좋습니다. 그러면, 발행한 공채, 해방이 된 이후에 이걸 이제 어때요? 공채를 상환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건 국가의 엄연한 의무입니다. 엄연한 의무예요. 그래서 공채 발행 장부를 가지고 상환을 했어야만 됐는데 우리나라는 상환한 게 지금 1%밖에 3억 4천만 원만 상환을 했다고 그래요.
심지어는 1950년에 상환해 줄 걸 요구를 했는데 이걸 거부했다고도 합니다. 그리고 건국 지금이 이제 어때요? 뭐 1919년 재작년에 19년에 뭐 건국 70주년 행사를 하면서까지 했던 나라인데 아직까지도 독립공채 상환율이 1%밖에 안 된다. 굉장히 수치스러운 이야기죠. 어떻게 보면 우리가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제대로 계승했다라고 한다면 뭐 있는 자료 없는 자료 수집을 해서라도 공채를 후손에게라도 제대로 상환을 해야만이 그것도 법적인 거 이상으로 상환을 해야만이 나중에라도 우리나라가 정말 어려움을 당한 일이 있을 때 정말 공채를 다시 공채와 같은 형태를 모집할 수 있게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어요. 진짜 쌤은 그 공채 상환율이 1%밖에 안 된다는 사실에 엄청 실망을 했어요. 자, 그다음에 대한민국 임시정부와 대한 국민대표회의, 얘도 시험 문제 많이 나와요. 주관식으로. 국민대표회의와 임시정부 개편, 얘 꼭 당구장 표시해 놓습니다. 자, 배경. 일제히 탄압으로 연통제와 교통국이 붕괴돼요. 아까 뭐 22년, 23년쯤 되면 연통제, 교통국 다 붕괴됐다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외교활동. 이 뭐 좌절된 건 아니고 이승만이 국제연맹이 뭘 주장해요? 위임통치를 주장을 해요. 위임통치. 우리나라는 뭐 해줘라. 우리나라를 즉각 독립을 요구하는 건 아니니까 미국이 우리나라를 일본에서 뺏어가서 위임통치해줘라. 라는 걸 주장을 합니다. 즉 대통령이 즉각 독립을 부정하는 일이 벌어져요. 그래서 난리가 납니다. 아, 이게 우리가 꿈꿨던 독립운동이냐 해가지고 독립운동 노선을 놓고 갈등이 벌어지죠. 외교 독립론 이승만, 그죠? 외교 독립론 대표적인 사람 이승만입니다. 우리나라의 독립은 외국이 원조해주지 않으면 힘들다. 특히 여기서 이야기하는 핵심적인 외국은 어느 나라냐? 세계에서 가장 강한 나라인 어느 나라? 미국이 도와주지 않으면 우리의 독립은 힘들다라고 하면서 철저하게 미국에 의존하는 그런 독립운동을 전개를 합니다. 근데 이제 미국이라는 나라를 과연 믿을 수 있느냐? 이 부분에서부터 이제 우리는 이의를 제기하는 거죠. 카스라 테프트 밀약 하면 할 말이 없으니까요. 이동희 무장투쟁론을 주장을 합니다. 무장투쟁론. 그래서 독립이라는 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전쟁 이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제가 저번에도 이야기했지만 G5까지 올라갔던 세계 5대 강국으로 성장한 일본과 과연 무력으로 싸워서 우리가 이길 수 있겠느냐? 그 부분에 또 캐시션 마크가 붙기도 하죠. 이동입니다. 실력 양성론. 자, 우리가 지금 일본에게 주권을 강탈당한 이유는 우리가 뭐가 없기 때문이다. 힘이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먼저 우리가 뭘 키우자? 실력을 키우자. 요 세 가지로 갈라집니다. 요 세 가지로 갈라졌고 요 세 가지를 놓고 뭐가 전개된 거예요? 국민대표회의가 전개가 됩니다. 국민대표회의가 어떻게 할 거냐를 놓고 전개가 됐어요. 국민대표회의가 이 가운데서 두 개의 논의가 나옵니다. 하나는 창조파는 대표적인 사람들이 이제 무장독립론입니다. 무장독립론. 자, 무장독립론을 주장한 사람들은 지금같이 외교 독립론에 치우치는 임시정부는 의미가 없다. 그래서 새로운 형태의 뭘 만들자. 임시정부를 만들자. 창조파입니다. 우리는 적극적인 투쟁을 준비해야 될 시기. 그죠? 창조파고요. 그 다음에 이에 비해서 임시정부를 존속시키자. 개조파입니다. 대표적인 사람은 안창호네요. 새로운 기관을 설립하게 되면 독립운동은 두 개의 중심을 지니게 될 것이며 이로 인해서 독립운동이라보다는 싸움만 더 커질 거다. 아니다. 외교 독립론을 배격을 하고 문제가 있으면 임시정부를 뜯어고치자. 이 두 가지 창조파와 개조파를 놓고 회의를 계속하는데 결국은 어떻게 돼요? 결렬이 됩니다. 그러면서 누가 떠나요? 창조파들이 임시정부를 떠나게 됩니다. 임시정부를 떠나게 되면서 이제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그러한에도 힘들었는데 왜냐하면 교통제와 그 다음에 연통제가 파괴됐고요. 그 다음에 공채도 아까 얘기한 대로 제대로 좀 징수가 더 이상은 안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거두는 징수금 가지고 서로 싸워요. 누가 이걸 가져갈래? 이걸 보고 뭐 상당히 많은 독립운동 자금이 이제 미주 지역에 거주하는 우리 동포들이 냈던 돈인데요. 공채가 잘 팔리지 않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더욱더 어려움을 겪게 되는 상황에서 창조파들이 거의 대부분 떠나버리고 합니다. 자, 그래서 임시정부는 더욱더 어렵게 됐고요. 이때 이제 조직재경비 이승만을 탄핵합니다. 이제 이승만 대통령은 우리나라 뭐 임시정부의 초대 대통령이기도 있고 대한민국 정부의 초대 대통령이기도 했는데 두 번 다 탄핵당했던 사상 초유의 대통령이죠. 2대 대통령 박은식 선생님이 됩니다. 1923년에
박은희 선생님이 초대 대통령이 됐는데 25년이구나. 대통령이 되자마자 6개월 만에 돌아가십니다. 그래서 이제 박은희식 대통령이 사망한 이후에 임시정부는 대통령 중심제를 버리고 국무령제로 개헌을 합니다. 국무령 중심의 집단 지도체제가 돼요. 집단 지도체제. 아무도 어떻게 보면 대통령을 하려고 할 사람이 없게 된 거죠. 그래서 집단 지도체제 국무령제가 됐다가 1927년에 집단 지도체제로 바꿨어요. 이때가 이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가장 어려울 때입니다. 1927년 이후에. 그래서 27년에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어려움을 겪게 되자 1931년에 김구쌤이 이때부터 이제 25년부터 이제 김구쌤이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이끌게 되는데요. 위기에 처한 임시정부를 구하기 위해서 이제 만들었던 단체가 한인 애국단이 되는 거죠. 1931년입니다. 그래서 3차 개헌 때 뭘 만들었다? 한인 애국단을 만들었다. 그것도 꼭 알아두세요. 그래서 40년, 44년 요까지 주석 중심 체제 계속 김구쌤이 이끌어갑니다. 이때부터는요. 아무튼 31년 한인 애국단까지 하면서 이번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